안성환의 시사야. 지하철 스크린 위에도 있고 화장실 문에도 있지만 사람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답은 바로 시인의 목소리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시집이 가장 다양하게 출간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요즘 세상이야말로 시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개성 있는 시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성 있는 시집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시집을 좀 읽었지만 그 필사를 하도록 아예 오른쪽 면을 비워둔 시집이 있더라고요. 네, 필사를 할 수 있게 아예 뭐 오른쪽 면을 비워놓기도 하고 또 두 면 전체를 비워놓기도 하고 필사 노트를 따로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시를 사실 소설을 베끼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문장을 다 어떻게 베끼겠습니까? 예, 소설을 베끼는 경우는 이제 문창과 학생들이 많이 그런 훈련을 하는데요. 이 시를 베껴 보면 필사를 해보면 확실히 그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의 아름다움 또 마치 시인이 돼서 시를 쓰는 듯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소중히 곱씹으면서 그 시의 언어가 더 아름답게 더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주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죠.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교보문고 현판으로 쓰여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나태주 선생님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어요. 네. 나오셨는데요. 너무 해맑으세요. 맞아요. 연습에서. 저도 본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유치원 선생님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글쓰기 수업하시면 그냥 무조건 칭찬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태주 선생님이 네. 그냥 시예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편안하고 이쁘게 만들려고 한 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쉬운 시를 써주셔가지고 나태주 시인 그 원래 삶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직접 만나뵙고 제가 느꼈습니다. 네, 정말 한편의 동시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 시집도 보면 약간 동화책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장석주 시인도 그런 비슷한 시집 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석주 시인의 시 중에 또 거대한 현판에서 본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네. 대추하날이라는 시인데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게 대추하날이라는 거예요. 대추 속에 무설이 내리는 밤과 땡볕이 내리쬐는 두어 달과 초승달 몇 날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작은 대추알 안에. 그 시인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쓰겠어요. 예, 그래서 대추알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도 그냥 제사상에 오르는 대추알 속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는 한 세상이 태풍도 있고 천둥도 있고 벼락도 들어있는 거구나. 대추 하나에. 그렇게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죠. 필사를 해보면 훨씬 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시인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얼마나 대추알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런 시인의 마음이 되어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안 걸려요. 시를 필사하는 것은 뭐 금방 그쵸? 지금 제가 읽는데 몇 초 안 걸렸잖아요. 거기 한 3, 4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하루에
이제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도 시 한 편을 필사할 수 있는데 그 5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되게 풍요롭고 좀 평화롭고 안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필사가 확실히 어떤 힐링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캘리그래피인가요? 네. 그 글씨를 그림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만년필이나 이런 걸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필사할 때 만년필 같은 걸로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를 베껴간다는 이 느낌이 아니라 꼭꼭 눌러서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의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필사를 통해서 좀 더 꼭 이제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지 않아도 네. 우리가 그냥 메모만 해도 사실 기분 좋아질 때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문구류를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종이와 연필만 써도 펜과 노트 이런 거를 왜 사기만 해도 뿌듯하잖아요. 아시죠? 문구류 매니아시죠? 그래서 요새 문구류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어제 제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을 만나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 김상욱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종이와 연필이 없으면 네. 문명이 이만큼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종이와 펜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 문제도 풀 수 있고 특히 수학은 종이와 펜이 없으면 절대 이만큼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김상욱 교수님 이론 물리학 원래 하시는 분이니까 양자역학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라서 혼자서 있으면서 이렇게 자꾸 궁리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마 더욱 그래가지고 필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생각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안도현 시인도 그렇고요. 김용택 시인도 그렇고 이 여러 시인들의 시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시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집으로 묶어서 또 시집을 내기도 하고 그걸 또 옆에 필사하게도 쓰게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시인 한 사람이 쓴 시집을 다 좋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모든 시를. 근데 시인의 눈으로 이렇게 다 선정을 해서 좋은 시들만 모아놓으니까 읽기가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좀 사실 독자들을 게으르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엔솔로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시인이나 또 평론가나 뭔가 시를 항상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시를 수천 편의 시를 읽어보고 그중에서 100편 정도를 골라서 책을 만드는 그런 책들이 사실은 뭐 20,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좀 이렇게 편집이 화려해지고 또 필사나 또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미되면서 예쁜 책들로 소장하고 싶은 책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뭐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든지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라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서도 나와서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와서 되게 사랑을 받았었는데 저도 사실 저는 시를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도깨비에 제가 모르는 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 얼른 찾아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시가 바로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인데요. 김인육 시인의 시인데요.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이런 시예요. 예, 너무 좋죠. 예, 쿵 하고 어떤 첫사랑의 그 순간으로 데려가 주잖아요. 몇 문장만으로. 아담하고 작게 생긴 작은 여자친구가 엄청난 질량을 가진 존재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예,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는 문장이 정말 이건 시인의 문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만으로도 우리를 아주 오래전에 이제는 사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첫사랑의 순간으로 데려가 주잖아요. 그런 게 시인의 힘이고 시의
시의 언어가 가진 힘이겠죠. 예. 요즘은 감성이 풍부한 젊은 시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시인계의 그 시단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박준 시인의 네. 시가 굉장히 많이 판매도 제일 되고, 많이 팔린 예, 박준 시인이 그래서 DJ도 됐어요. 예, 어디? 예, 방송이요? 예, 방송 DJ도 됐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 시를 쓰는 이유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듣고 있으면 약간 짧은 소설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시가 바로 박준 시인의 시의 특징이고, 그리고 뭔가 그 시를 읽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주 많이 그려지는 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시적 화자와 시 속에 나오는 사람은 다르다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엄청 외웠잖아요. 시적 화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시인의 박준 시인의 시도 물론 시적 화자와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냥 이 시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은 그런 친밀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시는 좀 가슴 아픈 시이기도 해요. 유성고시원 화재기라는 시인데 이 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총무는 채점을 하다 말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년 2차에서 떨어졌던 그도 탈출에 나왔다면 내년쯤에는 아마 2등병이 되었을 겁니다. 그나저나 왜 결핍의 누대에는 늘 붉은 줄이 그어졌는지 알고 계실까요? 3층에 사는 여자들이 2차를 마치고 돌아온 듯 했습니다. 공동 주방에서 붙이는 달걀 냄새가 온 방실을 점유하고 있었죠. 스탠드가 꺼지고 소방벨이 울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다치고 이런 그 사건을 시를 통해서 이걸 묘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총무가 만약에 채점을 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매년 2차에서 떨어졌던 그가 만약에 탈출에 나왔다면 내년쯤에는 아마 2등병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냥 잊어버리죠. 너무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막 가슴 아팠다가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 속의 한순간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시라는 액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중하게 자칫 그냥 스쳐가는 시간들의 아픔을 시라는 아름다운 액자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떤 순간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게 아픔일지라도, 그게 슬픈 느낌일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아픔이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픔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있었잖아요. 네. 그 현장에 김은 작가가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분향도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작가의 모습은 저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맞아요. 아마 박준 시인도 그 현장에 갔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작가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슬픔에 타인의 슬픔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작가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꼭 느껴야만 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자칫 정말 신문에 며칠 동안 화제가 되다가 왜 벌써 잊혀져 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정말 신문의 뉴스는 이제 화제성을 중심으로 사라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망각되지만 시를 통해서 그게 문학의 힘인 것 같거든요. 네. 시를 통해서 기록되고 또 영원히 언어로 만들어진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언어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가들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자기의 것처럼 아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망각하지 않을 권리, 망각하지 않고 세상의 아픔들을 계속 간직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네. 그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비슷한 느낌을 받는 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 그런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만드는 그런 시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아마 감동받고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박준 시인 아까
라디오 방송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네. 청취자분들이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막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알려주시죠. 제가 제목을 잊어버려서. 제 경쟁 방송이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 경쟁 방송이군요. 경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보다 시간이 더 늦네요. 제가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른 혹시 시집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신인의 시집인데요. 이원하 시인의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너무 재밌죠. 예, 제목만 봐도 재밌네요. 제목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 느껴지잖아요. 네. 굉장히 재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을 찾으려고 허리까지 다녀왔다라는 시가 있어요. 마음이 두 개이고 그것이 짝짝이라면 좋겠어요. 그중 덜 상한 마음을 고르게요. 덜 상한 걸 고르면 덜 속상할 테니깐요.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가로등 불빛 좀 밟다가 왔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시집 제목하고 어떤 네. 시하고 이렇게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막 꾸미고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마음이 두 개이고 그것이 짝짝이면 좋겠다. 그중에 좀 덜 속상한 마음을 고르게. 그런데 마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속상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덜 속상한 마음을 고를 수가 없고 항상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뿐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네요. 네.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이고 시인은 어떤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정말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 거는 아마 그 하나가 너무 아프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런 시도 있는데요. 풀밭에 서면 마치 내게 밑줄이 그어진 것 같죠라는 시인데요. 나는 밝은 곳에 갇혀 살면서도 바라는 것이 많아요. 빛이 나를 뒤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머니에 갇혀 살면 과일이 되고 싶을 거고요.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다른 소원을 빌 것 같아요. 아픔도 거뜬히 원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가 전체적으로 막 꼭 하나의 의미를 향해서 일관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 연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에서는 빛이 나를 뒤흔들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2년에서는 주머니에 갇혀 살면 나는 과일이 되고 싶을 것 같다. 완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연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진 날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다른 소원을 빌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뭐 시 하나의 주제를 정하자 이런 건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연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그 시를 교육하는 너무나 막 오지선다형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 문제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일 때가 많잖아요. 시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시를 막 싫어하게 만드는 내가 분명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말을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좀 억지춘향식의 교육이 너무 많았잖아요. 저는 한용운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의 시도 독립에 대한 시가 아닌 시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독립 님이 꼭 조국이라는 님이 꼭 국가라는 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완전 틀린 해석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저는 제가 네. 한용운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님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 저마다의 님은 다 다른 거잖아요. 오히려 저마다의 내가 생각하는 님을 거기다 대입하면 이해가 되는데 국가를 대입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편협한 해석이라고 저는 국가주의적 억지춘향 같은 그 민족주의를 강요하는 그런 해석은 시를 사랑하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좀 더 방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국문학계 청면으로 도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겨났죠.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로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시를 읽어주는 에세이집도 꽤 있다면서요? 네, 시를 읽어주는 에세이집은 사실 저도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책을 써달라고. 그런데 참 어려워요. 어렵고 너무 좋아하는 시들이 많아서 네. 시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거절을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쓰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이 뭐 공대생들도 듣는 시 강의라고 많이들 사람들이 네. 좋아했었는데 저는 그런 게 어쩌면 그 시를 공부하고 시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의사분들이나 또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를 읽으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확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문학 청년들이 많았던 시대에는 전공에 관련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를 정말 읽었잖아요. 그래서 법학이든 의학이든 상관없이 다 시를 좋아하고 그런 시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럽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어떤 감수성이 더 풍요로웠던 것 같거든요. 인터넷 같은 걸 안 해도. 훨씬 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과 만나는 일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를 좀 더 읽어드릴까요? 네, 하나만 읽어주시면 네, 하나만 될 것 읽어드릴게요. 짧게요. 문정희 시인의 겨울사랑이라는 시인데요.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너의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백설이 되고 싶다. 이런 시예요. 예. 최근에 이제 비 내렸었잖아요. 네. 그 내리기 전에 아카시아 꽃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비에 씻겨나가면 어떡하나. 네. 시를 읽으면 그런 감수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시인데요. 그 감정을 꼭 글로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언젠간 저도 한 번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 얘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효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